어떤 기다림은 기다린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계속됩니다. 정수연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히 길었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고, 더 이상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일까요? 눈이 오는 날이면 언제나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해 겨울, 폭설이 산을 뒤덮던 날 밤, 그녀는 난로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산장을 채우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지붕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전기는 이미 끊겼고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쓰러지는 느낌. 무게 있는 것이 눈 위에 내려앉는 둔탁한 감각. 수연은 처음에는 짐승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 산에서 겨울 폭설이 시작되면 가끔 고라니가 길을 잃고 산장 근처를 어슬렁거리곤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발이 멈춘 것은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검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점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수연의 가슴 한켠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녀는 그날 밤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연은 쉰둘이었습니다. 혼자 산장을 운영한 지 15년이 넘었고 그 전에 남편과 함께 꾸렸던 시간까지 합치면 이 산과 함께한 세월이 2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 저 깊은 산속에서 버티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고. 그럴 때마다 수연은 그냥 웃었습니다. 대단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박대성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장작을 패던 사람이 점심을 먹고 나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데만 40분이 걸렸고 그 40분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그 이후로 산장을 혼자 지켰습니다. 팔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도시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끌었습니다. 눈이 그의 코트 솔기 사이에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맥박은 있었습니다. 가늘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 하나를 확인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무게를.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는 눈길을 밟으며 산장 문까지 그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문을 열고 남자를 난로 옆 침대에 눕혔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기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손과 발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촛불빛 아래에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50줄로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잘 다듬어진 턱선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노동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외투 안쪽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지만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현금 몇 장과 영수증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눈에 젖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피로 때문인지 촛불의 흔들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먹통이었고 무전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수연은 뜬 눈으로 낯선 남자 옆을 지켰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 만에 눈을 떴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도 아니고 말도 아닌 그냥 숨이 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수연에게 멈췄습니다. 여긴 어디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물기 없이 갈라진 여치를 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산장이에요. 눈 속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는 잠시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뜻인가 싶었습니다. 몸이 워낙 상한 상태였으니까요. 이름이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사람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맑은데 공허한, 깊은데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를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리 부를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는 간헐적으로만 신호를 잡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님은 다행히 몸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열이 떨어졌고 죽을 한 그릇씩 비워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산장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선반에 꽂힌 오래된 책들, 벽에 걸린 산악지도, 창가에 늘어놓인 작은 돌멩이들, 수연이 15년 동안 손님들이 두고 간 것들을 모아둔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오래되셨나요? 15년 됐어요. 혼자요? 10년은 혼자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이상하게도 수연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눈이 쌓이는 소리, 장작이 타는 소리, 그 사이로 가끔 건네는 짧은 말들. 그런데도 수연은 그 시간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수연은 손님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난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손등에 난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오래 들거나 거친 것에 부딪혀 생긴 자국들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온 걸까? 무슨 사람일까? 왜 이 깊은 산 속에 눈보라가 치는 날에 혼자였을까? 산장은 손님이 많이 오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여름에는 꽤 와요. 겨울은 거의 없죠. 지금 같은 날에는 특히. 그럼 저처럼 찾아오는 사람은 없겠군요. 없죠. 처음이에요. 그는 조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비우는 것도 같았고 무언가 아득한 것을 바라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림이라도, 장면이라도. 가끔. 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나무들이 보입니다. 눈 덮인 나무들.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장면. 그런데 어딘지, 왜 걷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서웠겠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으로 내려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다.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눈보라 속을 걸었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연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목적 없이 걸었다는 게 어쩌면 위험한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을 흔든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연은 자꾸 손님의 얼굴을 보면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낯이 익다는 것 이상의 뭔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먼저 올라가는 방식이 차를 마시고 난 뒤 잔을 내려놓기 전에 한 번 더 둘러보는 습관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수연은 그런 것들을 알아챌 때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덮어둔 기억이 이 낯선 남자로 인해 다시 들춰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이유 있는 것인지, 이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닷새째 되던 날, 무전기가 신호를 잡았습니다. 수연은 구조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눈이 조금 잦아들고 있으니 내일이나 모레쯤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산장 안에 신원불명의 부상자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구조대는 병원에 연락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손님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됐어요. 내일, 모레쯤 데리러 올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잃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다행이죠. 수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손님의 외투를 손질하다가 안쪽 주머니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갑 외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겉은 눈에 젖어 팽창해 있었지만 안쪽 페이지는 그나마 상태가 나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첩 안에 신원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대에서도 신원을 확인해야 병원 접수가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반으로 접혀있던 오래된 사진. 펼치는 순간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두꺼운 패딩 점퍼, 눈이 조금 쌓인 산장 처마 앞, 한 손을 들어 인사하듯 흔들며 웃는 얼굴. 수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5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자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수축했습니다. 수첩 뒷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쓴 것처럼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로 앞 바닥에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는 것 같기도 했고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강민준.
수연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건 30년 만이었습니다. 22살의 강민주는 이 산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수연의 부모가 운영하던 산장이었고 민주는 대학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2달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넉 달이 되고 넉 달이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수연과 민주는 매일 같이 산을 보았습니다. 같이 장작을 쪼갰고 같이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녁이 되면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산 아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한 번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었습니다. 22살의 수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알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없었습니다. 짐을 챙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쪽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도시로 갔다고 했습니다. 일이 생겼다고, 큰 곳으로 가야 한다고. 수연은 1년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기다린다는 사실도 잊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했어요. 30년 전에 나랑 같이. 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손님, 강민주는 믿기 어렵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말없이 떠났어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꼭 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끌어내려는 것처럼. 그러나 기억은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수연은 그를 보았습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하지 않으려고 억눌러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지만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이유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원망. 그 이후의 시간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남자를 보면서 수연은 미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30년 전 반짝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이미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수연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음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와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잠든 방 너머로 난로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30년. 그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남편 대성을 만났고 함께 살았고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수연은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아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아주 조그맣게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 이름을 얻었습니다. 강민준. 수연은 자신이 그를 원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원망은 기다림이 지쳐서 만들어내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진짜 감정은 그 아래에 있었고 그것은 30년 동안 녹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억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30년 전의 감정을 꺼낼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인가? 수연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를 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래기국과 흰밥, 작은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이 맛이. 수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는 맛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 같은 느낌이 납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연은 창가에 서서 눈이 쌓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그 옆에 서서 마찬가지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연 씨.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제 수연이 자신을 소개했을 때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수연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몰라요. 그때 당신은 젊었고 저도 젊었으니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때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주는 그 말에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폭설이 멈추고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아도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왔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날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맑았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을 덮었던 눈이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강민주는 들것에 실려 내려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다시 오겠습니다. 수연은 웃었습니다. 기억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게 옛날의 그가 비쳤습니다. 22살의 눈빛이 처마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산 아래 불빛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의 눈이. 수연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름, 고향, 직장, 기억의 일부는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장에서의 시간은 잊히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장 또렷하다고, 그리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편지를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다시 잊어버릴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다시 기다리게 될까봐. 이 나이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은 너무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배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요즘도 눈이 오면 창밖을 오래 봅니다. 혹시 저 하얀 길 위에 누군가 서 있을까봐. 사랑이란 게 반드시 함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잠시라도 남는 것.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찾고 싶었던 얼굴로 남는 것. 그걸로 충분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난로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눈은 녹아도 그날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다 녹지 않을 것입니다.